한국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그저 친절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자부심을 건드린다면 여러분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조용한 친절 뒤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필요할 때 한국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미국인이 한국에서 무례하게 행동한 유튜버를 보고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터 롤랜드입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들인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우연히 본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친구의 추천 덕분에 이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첫 발을 내딜 때 낯선 언어와 익숙하지 않은 사회 규범에 혼란스러웠지만 어느새 이곳에서의 삶에 스며들게 되었죠.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이지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경험했던 것과도 달랐죠.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길을 안내해주거나 편의점에서 계산이 모자랄 때 그냥 넘겨주던 작은 친절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오래 살수록 그 친절함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조용하고 예의 바르지만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와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의 독재 정권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이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게 됐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외부의 억압과 침략에 맞서 강하게 단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오늘날 그들의 정체성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인함의 중심에는 병역 의무가 있었습니다. 모든 한국 남성들이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은 단지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적 통과 의례처럼 느껴졌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은 이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강한 유대감과 책임감을 발휘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덕분에 한국 사회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빠르게 뭉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해를 거쳐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강하게 단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받아들였죠. 단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은 어떤 위협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와 일본에서 여러 차례 몰상식한 행동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다지만 한국은 다를 겁니다. 그저 친절한 사람들로 보이는 한국인들이지만 그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건드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조니 소말리가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인터넷에서는 이미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적을 하나하나 추적하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일본이 아니야. 조심하는 게 좋을걸. 저는 그 경고가 단순한 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외국인이 이 나라의 명예를 더럽힌다면 단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조니 소말리가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관광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은 금방 드러났죠. 그는 한국의 문화를 조롱하고 지하철과 편의점에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며 시선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예상 밖의 차분함과 동시에 단호함으로 대응했습니다. 저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그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홍대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조니는 소주를 컵에 붓고 음주를 시도하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조니는 이에 격분해 물건을 바닥에 내던지며 난동을 부렸지만 곧바로 한국인 손님이 다가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한국에서 법을 어기는 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외국인이라면 더 조심해야 해요.
손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그 말에는 강한 경계와 경고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왜 이토록 질서와 규칙을 중시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모두가 같은 규율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며 이는 공정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조니는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긴 채 편의점에서 쫓겨났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 이태원에서였습니다. 이태원에서는 그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외설적인 춤을 추는 모습을 라이브로 방송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순간 그가 정말 선을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이 국가적 상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녀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여성 인권에 대한 투쟁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유산입니다. 이런 상징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단순한 무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니의 행동이 온라인에 퍼지자 반응은 예상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향한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단순히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인 대응이 시작된 겁니다. 한순간에 수천 개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결국 조니의 유튜브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대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니가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한 남성이 멀리서부터 다가와 조니에게 물리적 응징으로 대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조니는 그대로 쓰러졌고 그의 일행은 당황한 채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응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아 멀리 던진 후 조니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가 더 이상 한국에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음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조니는 라이브 방송으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듯한 그의 모습은 한국에서 겪은 경험이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행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조니의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추적해 끊임없이 신고를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인들이 단지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평소에는 배려심이 넘치고 외국인에게도 친절하지만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는 이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조니는 결국 출국을 위해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도 그리고 조니에게도 한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제 조니 소말리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벽에 부딪혔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 한국은 그저 친절하고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단결할 줄 알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건드리는 자에게 단호히 맞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테니까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알게 된 친구 중 한 명은 지훈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 미국 유학을 잠시 다녀왔기 때문에 영어가 꽤 유창했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는 저를 많이 도와주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와 친해지면서 그의 군 복무 경험에 대해서도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죠. 그 이야기들은 한국 남성들이 왜 그렇게 강하고 단결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육군에서 복무한 경험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군 생활은 쉽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곳에서 배운 인내와 협동심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군요. 군대에서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내가 포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치거나 위험해질 수 있어라고 지훈은 말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한국 군대가 단순한 훈련소를 넘어선 강한 책임감과 동료애를 심어주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지훈과 저는 서울 근교의 북한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로 중간에 다다랐을 때 지훈은 제게 군대에서의 야외 훈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정도 산길은 껌이지. 군대에 있을 때는 새벽에 풀 장비를 들고 이런 산을 몇 시간씩 오르내리곤 했어.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체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워크와 인내심을 통해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목표를 이뤄냈던 것이죠. 등산을 하며 지훈은 가끔씩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할 때마다 그는 항상 제가 외국인 친구가 아닌 같이 사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표현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친구라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군 복무를 통해 배우는 단결의 정신이 사회로 이어진 예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훈은 종종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와 위기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제 사고 상황에서도 동료들을 도우며 빠르게 행동해야 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죠. 그런 순간에는 두려울 시간이 없어. 바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해 라고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 배운 것을 몸에 새긴 사람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듣고 나니 조니 소말리 같은 인물이 한국에서 왜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단지 한국인들이 평소에 친절하고 관용적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가볍게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친절함 이면에 감춰진 강인함을 결코 알지 못했던 거죠.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서 배운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단호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니가 지하철과 이태원에서 저지른 행동들이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일로 받아들여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니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질서와 자부심을 무시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지훈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남성들이 가진 단단한 내면과 강한 책임감이 단순히 군 복무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한국을 무시하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조니 소말리는 자신이 단지 일본에서처럼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의 행동이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단순히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여러 국제적 현장에서도 한국인들의 단결력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는 스포츠 경기와 외교 문제에서의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한마음으로 뭉쳐 자신의 자존심과 국가의 명예를 지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 남았던 일은 한일전 축구 경기였습니다. 저는 지훈과 함께 서울의 한 스포츠 펍에서 경기를 보기로 했죠.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분위기는 전쟁터처럼 뜨거웠습니다. 팬들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응원가를 부르며 팀의 열정을 보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절대 일본에게 질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역사와 감정이 얽힌 싸움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저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경기를 바라보는지 느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가 한 팀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한국이 승리했을 때 펍 안은 마치 작은 승리의 축제처럼 들썩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하이파이브를 하고 거리에서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경기에서도 국가의 명예를 건 싸움처럼 임한다는 것을요. 두 번째 경험은 몇 년 전 벌어졌던 한 외교 갈등에서의 한국인들의 반응입니다. 그 당시 외국 언론이 한국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낸 사건이 있었죠. 이 일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한국인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항의하며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까지도 나서서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부당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이런 항의와 비판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과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언론사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정정 기사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경험들은 제가 조니 소말리 사건을 보며 느낀 감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한국인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며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조니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위해 싸우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언제든 뭉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나라를 존경하게 된 이유입니다. 평소에는 친절과 배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문제에서는 한마음으로 뭉쳐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이번에 한국인들이 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고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강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단결력이었죠. 한국은 인터넷 강국입니다. 빠른 정보 확산과 적극적인 온라인 참여는 한국 사회의 큰 특징입니다. 조니 소말리가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르고 한국을 무시한 것은 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무례한 행동이 실시간으로 수천 명에게 노출되고 분석되며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니의 몰상식한 행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되자마자 한국 네티즌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그의 유튜브 채널을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신고는 단순한 항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인들은 놀라운 속도와 단합된 행동으로 단숨에 조니의 채널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분노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자신들의 명예와 공동체를 지킬 줄 안다는 증거였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유튜브 계정이 정지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 계정을 만들어 방송을 시도하며 여전히 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찾아내어 계속 신고를 이어갔고 인스타그램과 X에서도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의 온라인 활동 공간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니는 한국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더 나아가 조니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한국에서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공식적인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공간이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무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국에 살며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온라인에서의 명예를 오프라인의 자존심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단결력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린 강한 공동체 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조니가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을 경시한 것은 그의 두 번째 큰 실수였죠. 저는 조니 소말리 사건을 지켜보면서 한국 사회의 놀라운 단결력과 빠른 대응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감정적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조니 한 사람을 응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누구든지 한국을 무시하면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 남성들에게 군 복무 경험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부심의 근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어린 나이에 군대를 다녀와 힘든 훈련과 규율 속에서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냅니다. 이는 단지 군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군 복무는 모두가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일종의 사회적 통과 의례입니다. 친구 지훈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군대에서는 매일 매 순간이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극한의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동료들과 협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 경험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군 복무를 통해 익힌 정신력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법과 질서를 어기는 자에게는 단호히 경고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이 맞섭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왜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서 뭉치고 강하게 대응하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도전 속에서도 강한 연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과 규칙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내재된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조니 소말리가 처음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그는 일본에서 수많은 몰상식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지하철에서 원폭 관련 망언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을 벌였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는 그저 그를 관망하거나 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몇몇 벌금 조치로 마무리되었을 뿐이었죠. 조니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동아시아에서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그는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일본에서와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그의 행동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조롱하던 순간부터 한국인들은 적극적으로 그를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며 두 나라의 반응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니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문제를 피해 다녔고 공공장소에서 그를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니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고 착각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랐습니다. 여기서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한국인들이 단지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며 공동체의 가치를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대응 방식은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니 소말리 사건은 저에게 한국이 단순히 친절한 나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며 그들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 속에 숨겨진 단호한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조니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는 이제 명백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에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그를 향한 비판과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일어설 준비가 된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이 왜 특별한 나라인지, 왜 외국인들이 이 나라를 존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의 힘과 강력한 정신으로 단결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든지 발휘될 준비가 되어 있죠. 다른 외국인들이 이 나라를 방문하거나 이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그저 친절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자부심을 건드린다면 여러분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조용한 친절 뒤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필요할 때 한국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강한 공동체 정신과 민족적 자부심은 단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곳에서 살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짜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나 하나로 뭉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그 명예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얻은 교훈과 추억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영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본인이 가진 편견이 한 명의 한국 유학생으로 인해 완전히 깨졌다고 말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리스입니다. 영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로 세계 정치와 외교에 큰 영향을 미쳐왔죠. 빅벤, 버킹엄 궁전, 스톤헨지 등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많고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같은 문호들을 배출한 문화 강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산업혁명의 발상지로서 근대 세계 경제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런 영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세계 문화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서 외교관이셔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랐거든요. 아프리카에서 2년, 중동에서 3년, 남미에서 2년을 보내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죠.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상황들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언젠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중동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종교와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등을 목격하면서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했거든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열정적으로 공부했어요. 국제정치, 외교정책, 문화 간 소통 등 모든 주제가 흥미진진했거든요.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새로운 국제관계 전략에 대해 깊이 연구했어요. 유럽연합을 떠난 영국이 어떻게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자리매김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죠. 1학년 때는 주로 서구 중심의 국제관계를 공부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강대국들의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 이론을 배웠죠. 하지만 점차 이런 서구 중심적 시각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세계는 너무나 다양한데 왜 우리는 서구의 관점에서만 세계를 바라보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학년 때 우연히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학점을 채우기 위해 선택한 과목이었죠.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잡한 관계가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양 중심의 국제관계 이론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동아시아의 역학관계가 다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점차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국제관계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부상, 일본의 역사 문제, 한반도의 분단 상황 등 복잡하게 얽힌 이슈들이 제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과에 중국인 교환학생 리취니 왔어요. 리취는 처음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모두의 주목을 받았죠. 중국의 국제정책이 세계 최고라며 다른 나라들의 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자주 했어요. 그의 태도는 단순히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와 대화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죠. 특히 한 수업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이었는데 리취니 갑자기 일어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정당하며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치며 강의를 방해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해왔으며 서구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개입으로 인해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의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처럼 격앙된 모습이었죠. 교수님께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리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구의 학자들은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며 교수님을 비난했죠. 심지어 서구 언론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며 수업 자료로 사용된 영국 언론의 기사들을 모두 부정하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만 대응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사건 이후 리취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어요. 그는 수업 시간마다 중국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들을 공격적으로 비난했죠. 그의 태도는 토론이나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듯 했어요. 한 번은 티베트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에서
리취니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분이며 달라이 라마는 분리주의자라고 주장했어요.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에게는 서구의 이중잣대라며 거칠게 비난했죠. 그의 말투와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고 많은 학생들이 그와의 토론을 아예 포기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은 대학 내 국제학생 포럼에서 일어났어요. 각국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와 정책을 소개하는 행사였는데 리취니 중국 부스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를 전시한 거예요. 일본과 한국의 전통 문화가 모두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명백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었고 다른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일본과 한국 학생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리취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것은 당신들이라며 고성을 질렀어요. 심지어 일본은 전쟁 범죄를 인정해야 하고 한국은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죠.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서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모욕하는 수준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포럼 전체가 파행으로 치달았고 학교 당국이 개입하여 행사를 중단시켜야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죠. 리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다른 나라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어요. 특히 홍콩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과격한 주장을 펼쳤죠. 홍콩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은 모두 반역자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많은 학생들의 반발을 샀어요. 그의 SNS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리취의 발언이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며 SNS 플랫폼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대학 내 토론 동아리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리취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서구의 허구라며 진정한 언론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이에 반박하자 그는 너희들은 모두 서구 제국주의, 세뇌 교육을 받았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리취를 피하기 시작했고 동아시아 관련 수업의 분위기는 매우 불편해졌어요. 일부 학생들은 리취의 행동에 대해 학교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들은 리취의 행동이 학습 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학교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편향된 의견과 혐오 발언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건들 이후로 저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중시하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은 안중에도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한동안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해 배우는 것에 흥미를 잃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동아시아 관련 주제가 나오면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 학과에 한국인 교환학생 서영이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조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죠. 솔직히 말하면 리취 때문에 생긴 편견으로 서영이를 포함한 동아시아 학생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서영이가 말을 걸어와도 짧게 대답하고 말았고 그룹 프로젝트에서도 서영이와 같은 팀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 토론에서 서영이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독특한 시각에 놀라게 되었어요. 특히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서영이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 정책을 예로 들며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외교 전략을 제시했어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평화지향적이었죠. 서영이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는 리취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서영이는 역사적 갈등이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 프로세스 추진,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한국의 노력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설명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견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토론 수업을 할 때마다 보여주는 서영이의 학문적 지식에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여러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서영이에게 다가갔어요. 리춘으로 생긴 아시아의 편견도 잊혀질 만큼 그녀의 지식은 뛰어났거든요. 그녀와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화 외교, 공공 외교 전략, 그리고 평화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 들으면서 그 발전상에 놀랐죠. 특히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서영이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어떻게 국가 이미지 개선과 외교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돕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들으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서영이는 제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는데 특히 한국이 K-팝,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내고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전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한국이 문화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이를 외교에 활용하는 방식은 정말 독특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도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죠.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끈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부터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장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어요. 그러던 중 우리 학교에서 모의 유엔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각국 학생들이 특정 국가를 대표해 국제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였죠. 저는 호기심에 한국 대표팀에 지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데 제대로 대표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혹시 리춘과 같은 극단적인 국수주의를 마주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서영이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지원했고 다행히 선발되었어요. 서영이는 제게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고 함께 공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한국 대표팀으로 활동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외교 정책, 국제 협력 사례,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을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특히 한국의 중견국 외교와 균형 외교 전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국제 평화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모의 유엔 총회에서 우리 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제안했어요.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기술협력 및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들을 알게 되었고 한국의 국제적 기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새마을 운동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나 친환경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젝트 등이 인상적이었죠. 우리의 제안은 많은 국가대표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들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이 경험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너무 낯설고 어려웠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매료되었죠.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공공 외교와 문화 외교 전략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한국이 자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협의체의 활동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지식 공유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이 단순히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감동적이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한국의 외교 정책에 매료되었고, 한국이란 나라가 더욱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과 중견국 외교 정책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또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어요. 너무 먼 나라라 걱정되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배운 것들과 왜 꼭 가보고 싶은지 설명드리자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가까운 유럽은 비교적 부담 없이 갈 수 있었는데, 한국은 영국에서 먼 나라라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힘을 낼 수 있었죠. 마침내 충분한 여행 경비를 모으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을 때의 그 설렘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에 놀랐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자동 입국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첫 번째 감동을 받았어요. 입국 심사대에 서자 얼굴 인식 기술로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이 신기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몇 분 만에 끝나는 것을 보고 한국의 효율성에 감탄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공항 곳곳에 있는 로봇 안내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질문을 하자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여러 언어로 대화가 가능해서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를 보며 한국의 로봇 기술과 AI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로봇 안내원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봤는데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상세한 경로와 예상 소요 시간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인식하고는 영어로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세심함까지 보여줬어요. 이런 첨단 기술과 세심한 서비스의 조화를 보며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히 기능적인 면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편의를 깊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감명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탄 공항철도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깨끗하고 편안한 좌석,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는 환경,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도착 정보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열차 내부의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재 위치, 다음 역 환승 정보 등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표시되어 외국인 여행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죠. 열차 안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학생의 친절함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서툴게 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면서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제가 묵을 호텔까지의 경로를 검색해서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따뜻한 환대에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 학생의 친절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생은 제가 영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영국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셰익스피어부터 현대 작가들까지 영국 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놀랐어요.
그 학생이 한국의 교육열과 독서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이를 통해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지적 호기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한 시각과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의 국제화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우뚝 서 있는 경복궁을 보며 한국의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광화문 앞에서 본 수문장 교대식은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수문장 교대식을 구경하던 중 우연히 한 한국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가족은 자녀들에게 수문장 제도의 역사와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죠. 저도 관심이 생겨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걸 눈치챈 아버지께서 저에게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선시대의 궁궐 방어 체계부터 현대의 의례적 의미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심지어 제가 혼자 여행 중이라는 걸 알고는 함께 근처 전통 찻집에 가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동행하게 되었죠. 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 배우고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찻집에서 그 가족과 나눈 대화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의 가족 관계가 전통적인 위계 질서에서 벗어나 점차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때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도시가 이렇게 화려하게 변모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여행 중 신기하다고 느꼈던 것은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식당에서 음식이 순식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화가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성급함이 아니라 효율성과 열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배달 문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숙소에서 밤늦은 시간에도 다양한 음식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한 번은 밤 11시에 치킨이 먹고 싶어서 주문해봤는데 30분도 안 돼서 따뜻한 치킨이 도착했어요.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어떻게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작은 오해도 있었어요. 식당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오해였어요. 주문한 음식 외에 추가로 나온 반찬을 보고 이건 주문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더니 직원이 서비스예요 라고 했어요. 처음엔 서비스가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나중에 이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임을 알고 한국의 넉넉한 식문화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손님을 대하는 한국의 환대 문화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얼마나 쉽게 생길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죠. 그리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된 나라였어요. 공항의 로봇 안내원부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키오스크, 그리고 빠른 인터넷과 발달된 스마트폰 앱 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어요. 한 번은 길을 잃었을 때 길 안내 키오스크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터치 한 번으로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의 상세한 경로를 알려주는데 심지어 걷는 속도까지 고려해 소요 시간을 계산해 주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또 식당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주문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언어 설정만 바꾸면 외국인도 쉽게 주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죠. 이런 기술들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 인해 유명해졌다고 생각한 한국이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기술과 전통, 열정과 배려가 공존하는 이 독특한 문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의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현대적인 빌딩 바로 옆에 전통적인 한옥이 있는 모습을 보며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문화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한 번은 지하철에서 큰 캐리어를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분이 아무 말 없이 도와주셨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한국에서의 여행이 더욱 따뜻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이런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도 더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리춘의 행동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뻔했지만 서영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여행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져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졌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과 친절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빠른 발전과 혁신에 대해 배우면서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제게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전체 국가나 문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제가 다른 문화와 만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와 국가를 이해하려 노력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도 방문해보고 싶어졌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매력과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단기 여행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고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또한 제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과 영국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제 삶에 많은 깨달음과 경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